which could happen perhaps in around 2 weeks. That they may be getting ready for a missile launch in the next couple of weeks.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ICBM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ICBM의 부품과 통제 시설을 테스트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저도 미국 정부 관리가 네. 한 얘기가 아직까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해서 일단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현재 저 말만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면 네. 통제 시설을 테스트한 거는 미사일 탄두에 교신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제 시설이 미사일 탄두하고 이 교신하는 것을 잡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부품을 파악했다는 것은 네. 평양시 산음동에 미사일 제작 공장이 있어요. 네. 그 미사일을 옮겨가지고 이걸 결합하는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아마 위성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게 어느 부품인지 대충 압니다. 네. 첫 번째 백두산 로켓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2단 로켓 정도를 아마 부품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옮겨지니까 분명히 조립 공장을 가고 있으니까 네. 곧 모자라서 이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발사하지 않겠나 해서 한 couple of weeks, 한 2, 네. 3주 내에 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4일에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주 안에 다시 또 ICBM 시험 발사를 한다. 그렇다면 그 전에 발사했던 7월 4일에 ICBM 화성 14형이 뭔가 불완전했던 게 아닌가. 이번에는 그럼 어떤 기술,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죠. 그걸 한국이나 미국 측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지만 하여간 재진입체가 들어와서 다 타지 않고 물에 빠졌다. 상당한 기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게 정상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또 보여주려고 그러면 해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네. 500m나 1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할 능력을 하나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쏜 것이 한 1톤 정도의 탄두를 가졌다 그러면 기껏해야 알라스카까지 못 가니까. 네. 지난번엔 2단 로켓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3단 로켓 정도로 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든가. 네. 아니면 또 남은 것이 이건 전부 다 액체 로켓인데 네. 완전히 고체 로켓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과시해야 되는데, 네. 그건 지난 4월 15일 날 네. 북한이 큰 원통형에 들어있는 화성 14형만큼이나 길이가 긴 8쪽 차량에 실리는 뭔가를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북극성 3형이 아니겠나 아하. 생각하는데, 그 북극성 3형은 고체 연료로 된 맞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겠죠. 네, 그렇죠. 북극성 계열은 다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네. 고체 연료면 더욱더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쏴서 또 미국을 또 압박하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체 연료가 이동형 발사대에서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면서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집착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도발, 사실상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SLBM 등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9월에 5차 핵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다가 결국에 지난 7월 4일 ICBM 발사 성공을 대내외에 선포를 했죠. 자, 이 과정만 본다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 즉 시작과 끝이 완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네, 저 일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 북한이 7월 4일 날 ICBM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쏘고 네. 또 쏘겠다고 하는 것이 큰 흐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네.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으로부터 시작된 큰 도발의 흐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고 있는 것이 7월 4일 날 ICBM 발사로 끝나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당분간은 저런 도발의 흐름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1993년에 1차 핵위기가 터진 다음에 네.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제 증가시켜 오는데 이게 계속 일직선이 아닙니다. 한번 도발의 사이클이 한번 가고요. 네. 한번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엔 또 돌아서서 대화의 사이클로 갑니다. 네. 그러다가 또 시간을 끌다가 기술적인 준비가 되면 또 도발의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온 건데 지금은 분명히 북한이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큰 하나의 새로운 도발의 사이클이 계속 가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CNN 보도가 바로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ICBM 발사 성공했다고 막 자랑했던 이 7월 4일이 사실상 보면 또 김정문 교수님 말과 합쳐보면 보다 멀리 나갈 수 있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개발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 도발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작년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한 다음에 그 제2서라는 그 결정서인가요?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음먹은 목표가 뭐냐? 이걸 우리 당국이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을 텐데 네.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번 도발의 사이클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굉장히 옹골찬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남은 것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몇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네. 재진입 기술이 있다고 보여줘야 되고 네. 정밀 유도 기술이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핵탄두도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아하. 그것까지를 이번 사이클에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면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신석호 부장이 말해준 이 내용들이 궁극적인 김정은의 목표가 되는 겁니까? 도착 지점이 되는 겁니까? 네, 김정은의 목표는 이제 기술적 목표하고 네. 정치 군사적 목표하고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단 로켓을 쏴서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공중 폭발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정말로 핵폭탄을 이 대기권에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북한이 EMP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정말로 자기네 능력을 보여주려면 한 30km, 40km 상공에서 네. 핵폭탄을 정말 폭발시켜가지고 네. EMP 능력을 보여주면은 네. 그때는 어느 누구도 북한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36,000km 상공에다가 정지궤도 위성을 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걸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백두산 엔진을 한 4개 정도로 클러스팅을 해서 1단 로켓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도 북한이 몇 년 내에는 아마 정지궤도 위성을 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도발의 큰 흐름이 1월 6일에 시작됐다면 이 흐름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목표들을 이룰 때까지 김정은은 끝없이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화답이 없습니다. 자, 국방부의 입장, 오늘 아침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그 북한 언제까지를 좀 시한으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오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군통신사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우리 측은 항상 수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지금 군사당국 회담일 하루 앞두고도 아직도 무응답 상태로 북한은 저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아까 살펴봤던 ICBM 발사, 시험 발사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뒤로 속된 말로 호박씨를 까는 듯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군사회담을 완전히 이렇게 보이콧하느냐. 네. 라는 것을 우리 좀 노출해봐야 되겠는데요. 군사회담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북한 네. 입장에서도. 일단 한미 간을 관계를 이관시켜가지고 네.
이가시켜서 이제 바로 북한이 원하는 통비봉남 전략으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국제적인 제재 전선에서 이탈시켜가지고 제재를 무실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을 중지시킬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사리 보이콧하지는 않겠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얻은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크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회담을 하다가 2주 후에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하게 되면은 군사회담 자체가 또 무산되니까 네. 지금은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조선하고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우리는 지금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은 뒤로 지금 ICBM을 또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앞뒤가 이제 바뀐 거죠. 뭐냐면 북한은 이미 작년 1월 6일부터 쭉 자기들이 목표한 대로 지금 도발의 흐름을 가고 있는데 네. 정권이 바뀌고 대화를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화를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지금 북한은 대화에 응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대화를 응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북한 내부로 보면요.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우리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잘 성사될 것 같지가 않은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 이 군사 당국 회담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식적인 응답은 없지만 오늘자 노동신문에 간접적으로 의견은 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 행위다.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슬쩍 밝혔는데요. 이것만 보면 지금 대화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북한의 반응을 가지고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으로 얘기했느냐, 노동신문으로 얘기했느냐, 네. 아니면 대북 선전 매체를 통해서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대북 선전 매체만 나오면 그건 간접 반응입니다. 조선중앙방송 나오면 근데 공식 반응인데 노동신문에 나오면은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싫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군요. 북한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청와대나 군으로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네. 그래 군사회담 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응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화를 뭘 할 수 있어요. 네. 적간에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지만 저게 지금 대화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오늘 밤에 전통문을 보내서 서로 군사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네. 굉장히 전술적인 차원의 진정성이 없는 대화에 응하는 거겠죠. 네. 그런 점을 알고 대응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북한에 대한 또 국제 뉴스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요,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제외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을 재지정하는 데서 뺐다. 이 9년째 지금 사실은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2.13 합의라 그러죠. 2.13 합의, 13 합의를 하고서 이제 영변에 냉각탄 폭파시키죠. 그것의 대가로 미국이 이제 테러 지원국에서 이름을 빼준 게 2008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년이 흘렀는데 지금 좀 이상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북한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압박의 수단 중에 하나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이름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미 의회에서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도 벌써 법안을 여러 차례 냈고요. 네.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적인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아마 조만간 테러 지원국에 다시 북한이 이름이 들어갈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오늘 결과는 아닌 거죠. 네.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충분히 지정할 이유가 제일 큰 게요. 최근에 ICBM 미사일 시험 발사한 것. 네. 그리고 또 이전에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테러에 가까운 행위라고 전 세계에서 지금 지목하고 있는 행위인데 네. 이 두 가지만 봐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핵미사일은 테러 지원국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유엔 차원에서 핵 확산 방지에 의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김정남을 네. 국가 차원에서 김정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암살했거든요. 네. 그 분명한 테러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전국으로 이번에 국가 보고서에다가 이러면 네. 얼마나 얘기인데 트럼프 정부가 안 집어넣은 것은 네. 어떤 정책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합의요?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 인게이지먼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한 다음에 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굴복을 해서 핵 폐기 의사를 보여주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놓으면 카드가 없어지는군요. 테러국하고 네.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모양이 우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금 현재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바로 미 국무부의 그동안의 입장입니다. 물론 네. 과거 북한이 테러 지원국일 때도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했었지만 미 국무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국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잖아요. 네. 북한이 공세를 했다가 또 대화 국면을 돌아서는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 명분은 있지만 실익이 없는데 그걸 네. 하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정치적인 고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북한한테 나쁜 신호를 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 암살을 두고 북한은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냐면 우리 수령님을 비방한 네. 우리나라 사람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서 처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벌을 준 거죠. 네. 그게 북한의 논리고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테러 행위를 지정 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런 주장을 받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결정은 북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는데 제외된 게 벌써 9년째입니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김정은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을 짓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었는데 최근에요, 자강도에 또 다른 스키장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김정문 교수님? 네. 자강도라고 하면은 요 위에 한참 위에 있는 곳인데요. 자강도는 북한의 군사 시설이 직결되어 있는 네. 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위에 강계시 있지 않습니까? 예. 강계시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고, 네. 바로 이제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스키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네. 물론 스키장 규모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마식령 스키장보다는 규모가 네. 수십 분의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네. 이번에는 외국인이 아니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스키 타러 갈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물론 일부 시는 부유층들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저 강계시에다 만든다는 거 보니까 네. 중국에다가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과 가깝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끌어들이고 네. 또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봐라, 우리 국민도 말이지 네. 스키도 탄다라는 것을 좀 광고하기 위해서 네. 이 중국에서 보이는 쪽에다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스키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스키장을 좋아하는 겁니까, 김정은? 어릴 때 스위스에서 컸죠. 그래서 네네. 스위스의 그 산간 지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스키를 타고 학교 등하교를 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스키장에 굉장히 그 애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북한 스키장 얘기가 나온 김에 마무리로요, 북한에서 쓰는 스키장 용어들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스키장에서는 인공눈을 뿌리는 기계를 인공제설기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눈포라고 합니다. 눈포. 그러니까 포라는 것이 대포를 쏘는 것처럼. 그렇죠. 눈을 대포처럼 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평 승강기라고 하고요. 또 스키어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리프트를 끌림식 삭도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순 우리말을 쓰려고 한 노력은 있는데 글쎄요, 굉장히 낯선 용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키장 용어까지, 그리고 북한 내부, 그리고 2주 안에 ICBM을 추가 발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김정봉 실장님 그리고 신석호 부장 두 분은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